안녕하세요, 투자 여러분.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전세 제도 그리고 전세 대출의 문제점 그리고 전세 대출이 우리 주거복지에 얼마나 왜곡을 일으키는지 영상을 찍었습니다. 1, 2, 3, 4부인데요. 아쉽게도 그 마이크 믹싱이 좀 잘못돼가지고 일부만 일단 먼저 올리고 나머지는 이제 새로 찍든지 아니면 잘 조정을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음향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남 미사, 부천, 옥길 뭐 이런 데를 분양가를 싸게 해준다고 미리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집 사지 말고 전세로 살아라. 전세 대출을 해줄 때는 반드시 분양가에 대한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 기존 집을 사지 말고 우리가 분양을 싸게 해줄 테니까 집값을 안정시키게 그런 목적으로 썼었어요. 그때. 좋은 뜻이었네요. 좋은 뜻에서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2억으로 올렸잖아요. 부패나 됐으니까 뭐 2억까지 올린 것까지는 뭐 그런 데로 넘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요, 전세 투자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전세 제도로 인한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시고 1차부터 한 5편 정도 좀 시리즈 나눠가지고 전세 제도 문제점, 어떤 것들, 또 실제 사례 이런 것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정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말 한번 주시죠. 네, 이렇게 좋은 프로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데도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네. 소장님, 전세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에. 저는 사실 좀 제가 처음 사회생활 할 때는 보통 이제 졸업하고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주거 비용을 보통 이제 소액 전세 보증금으로 해서 그걸 이제 디딤돌로 해서 나중에 주택 마련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현재는 좀 이 전세라는 제도가 좀 변질이 됐어요. 변질되더라도 계십니다. 예, 그걸 말씀 주시고, 네. 변질된 거 이제 우리 차차 들어가려고 하고, 네.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 우리 서민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첫 단추였습니다. 돈을 모아서 열심히 해서 전세 보증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대출을 못해서 집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었었는데요.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전세 대출이라는 게 나오면서 약간 변질됐다는 말씀 주셨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좀 더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하고, 그 전세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나요? 외국에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우리 일반 시민들이 소장님들 이제 투자 전문가가 있지만 전세제도가 대한민국에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인도라는 나라하고 그 볼리비아라는 나라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비율이 좀 좋습니다.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한 5%, 인도도 한 지방에서 어떤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데요. 이 대한민국 전세제도하고 좀 이런 걸 좀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전세제도가 후진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볼리비아는 이렇게 안티크리티코라는 제도예요. 이 제도에서 이 전세제도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은 제가 알기로 2006년 그전에도 있었고요. 2006년도부터 이 전세를 계약을 하게 되면 무조건 등기 후에 등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허락을 해야 서울 형부에 전세권을 정하잖아요. 그리고 임대차 보호도 굳이 법에서 뭐 소액 우선 변제권, 임차권 등기가 뭐 나중에 하는 거고, 전세 전입 확정일자, 인도, 전세 확정일자 이런 거 받아야 이제 준물권 취급해가지고 보호를 받는데 복잡하죠. 주인이 또 협조를 잘 안 하시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국세 미납 이런 걸 요구하잖아요. 전세 사기 때문에. 여기 2006년도부터요. 아예 전세 계약을 맺을 때 모든 걸 다 체크를 다 하고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하는 거를 이때부터 실했어요. 이때 이후로 전세 사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인도하고 볼리비아에서 이런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돈을 갖다가 임대인이 못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임차인 그 집을 그냥 갖습니다. 갖고 그 차익에 대해서 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전세 놓지 말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좀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한민국에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선시대
국사 편찬위원회에서요. 그럼 한국에는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의 전세제도가 언제 시작됐다고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조선시대 때 생긴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조선시대 때 됐다는 얘기를 가끔 들으셨어요. 예, 저도, 예. 그렇게 들었는데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제 노상추의 일기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기록들을 다 적어놓는데 거기에 실제 사례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육품 무관인 어떤 노상추라는 양반이 네. 전세를 들어간 거예요. 사랑채라고 해요, 옛날에. 사랑채라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돈을 27냥인가로 계약을 했대요. 네. 계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어느 날, 들어가기 전에 갑자기 좀 올려받아야겠다. 이래가지고 시간을 늘리대래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올려서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중 계약을 해요. 딴 사람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딴 사람한테 계약을 주면 어떡하냐. 나 계약을 주고 막 얘기하니까 이때 27냥에서 더 35냥이면 7냥을 더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만드는 동안에 딴 사람이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돈이 비잖아요. 돈이 비는 게 아니라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니까 그 양반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 27냥을 냈는데 네가 빨리빨리 돈을 안 만들어 왔으니 너 연락만 받고 돌려줄게 이래버렸답니다. 이게 이제 사기당했다고 양반하고 싸우기 힘들잖아요. 이게 이제 국사편찬의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 조선시대 때도 전세제도라는 형태가 서로 임대라고 임차인이 서로 윈윈이잖아요. 사람차가 비어있으면 돈을 받아서 더 활용할 수 있고 네. 임차인은 월세라고 했잖아요. 소장님 대신 매달 내는 것보다는 이 목돈을 가지고 쓸 데가 특별히 없으니 맡겨두면 월세가 안 나가니까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세제도는 원래 조선시대부터 전세 사기를 제외하면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서로 좋은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아까 소장님 말씀 주신 임대 전세 제도가 좀 변질됐다고 하셨는데 네. 언제부터 변질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2008년도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 2008년? 예, 들어오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무주택자 무주택. 예, 그 소득이 확실한 직장인 상대로 소득이 확실한. 예, 확실한 무주택자 상대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보증서. 예, 최대 1억까지 해줬어요. 최대 1억. 예, 그때 처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무주택자들을 지원하는 기능이. 그렇죠. 그때는 또 이게 그나마 괜찮았던 게 네. 당시 이명박 그 정부가 보금자리 공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세값이 조금 오르면 집 사지 말고 저렴하게 분양해주는 그 보금자리 아파트를 기다리라. 네. 그런 신호의 의미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서민들한테 제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는 저는 뭐 괜찮았다고 봐요. 상당히 뭐 주택 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네.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가 이제 문제가 그 돼요. 이후부터 문제죠. 네.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 들으면 2008년부터 시작됐다. 그렇죠. 저는 뭐 저도 이제 동감하는 말씀. 모든 뭐 시청자분 다 아실 거예요. 예. 2008년도에 1억이라는 중요한 말씀 주는데 소득이 확실한, 예. 소득이 증명돼. 그러니까 뭐 갭투자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소득이 확실한데 무주택자인데 전세 보증금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네. 금리도 좀 저렴하게 했겠죠? 그렇죠. 그 당시 저렴하게 해줬고. 그렇죠. 그래서 1억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들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잘 됐던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하남 미사 그리고 뭐 부천 옥길 네. 뭐 이런 데를 분양가를 싸게 해준다고 미리 공언을 했기 때문에 미리 이 정도. 예, 그 당시 평당 뭐 800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 하는 800만 원. 예, 요 정도를 내가 앞으로 할 테니까 이거 기다려라. 그런 신호로 집 사지 말고 전세로 살아라. 전세 사는데도 또 보태주겠다. 그렇죠. 집을 사지 말고 이 분양 기다려라.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잘한 거죠. 예, 잘했어요. 그 당시는요. 네.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을 해줄 때는 반드시 분양가에 대한 시그널이 있어야 돼요. 정부 입장에서. 기존 집을 사지 말고 우리가 분양을 싸게 해줄 테니까 집값을 안정시키고. 안정시키 그런 목적으로 썼었어요. 그때.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2억으로 올렸잖아요.
1억하고 2억하고 2배 차이인데. 그 당시 이제 뭐 2억까지도 뭐 그 당시 뭐 그냥 뭐 보편화 됐으니까 뭐 2억까지 올린 것까지는 뭐 그런 대로 넘어갔는데 중요한 거는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오면서 그건 이제 좀 이따 깊게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이 당시는 그나마 집값을 띄우는 수준이 아닌 선에서 오히려 반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뭐 집값이 4억 정도, 5억 정도 나면 2억까지만 예. 이렇게 한 50% 밑으로 예. 사고가 나도 전세 사기가 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전세 사기가 없었고요. 예. 그렇죠? 그때 전세 사기는 지금 전세 사기 많이 하는데 예. 전세 사기의 근본 발달은 2015년도에 네. 주택도시공사에서 안심연세 대출이라는 상품을 만들었어요. 예.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 말씀 안심전세 대출부터 시작했다라는 네. 전세 사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우리 전세 제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전세 제도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결론은 소장님 말씀 들으면 2015년부터 뭐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전까지 정부가 개입할 때 네. MB 정부 때처럼 적정하게 개입한 것, 뭐 전세 사기가 안 날 정도의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소득이 또 확실하고 이런 기본적인 누구나 봤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 대출하는 건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2015년부터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니, 그저 2013년부터 이제 발단이 된 거예요. 2013년. 예, 2013년부터 이제 취임하자마자. 그렇죠. 2013년 8월부터. 그럼 그때부터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나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네. 2013년도부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수장님 말씀대로 투자하신 분입니다. 투자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세제도가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뭔가 다른 쪽으로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쁜 쪽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전세제도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투자자인 소장님한테서 얘기를 들었으니 저는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구독자님도 아시다시피 전세제도는 원래 좋은 건데 점점 나쁜 쪽으로 발전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리고 있다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